본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창작 스토리입니다. 일부 장면은 사실감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파트 1. 희망에서 배신으로 60의 나이에야 두 사람은 비로소 여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었다.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며 버텨온 세월. 남은 건 작은 적금과 퇴직금뿐이었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하루를 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박 씨는 퇴직 후 3달째 느리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김 씨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지만 더는 도시락을 싸거나 버스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식탁 위엔 커피 향이 감돌았고 그들의 표정엔 오랜만에 여유가 있었다. 둘이 모은 돈은 2억 남짓. 박 씨의 퇴직금 1억 8천만 원, 김 씨가 평생 모은 적금과 보험, 해약금까지 모두 더한 돈이었다. 그들에게는 이게 전부였다. 서울은 이미 꿈이었고 그들은 외곽의 빌라라도 좋다고 생각했다. 무릎이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계산이 단순해졌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부동산을 돌았다. 중개사무소 문을 열 때마다 희망은 조금씩 달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둘만의 작은 집을 갖게 될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 씨의 오랜 친구였다. 형님, 싸고 괜찮은 매물 있어요. 주인이 세금 때문에 급하게 내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망설임은 사라졌다. 20회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서로의 자식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그런 관계였다. 그날만큼은 경계심보다 신뢰가 컸다. 그 빌라는 막 지어진 신축이었다. 하얀 외벽과 반짝이는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짜리 건물. 김 씨는 그 집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평생 전세로만 살아왔던 두 사람에게 내 집이라는 단어는 꿈처럼 들렸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췄고 새 하얀 벽지는 냄새마저 새로웠다.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집이다. 부동산 직원은 친절했다. 등기 깨끗합니다. 근저당도 없어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서류엔 실제로 근저당 없음이라 적혀 있었다. 박 씨는 안심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퇴직금과 적금을 송금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퇴직 이후 처음 느껴보는 안정이 그 순간 있었다. 이삿짐을 싸며 김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이름이 적힌 집 주소가 생겼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삶의 마지막 목표를 이뤘다고 믿었다. 이삿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트럭에 실린 가구들은 오래된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고 새 집의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작은 거실, 반짝이는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남은 건 평화로운 노년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이사 온 지 3주째 되던 날 신문 사이에 끼워진 한 통의 우편이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다. 은행, 채권관리부. 봉투엔 딱딱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귀하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나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우리가 대출을 한 적이 있나?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은행에서 발송한 공식 문서, 채권 금액 1억 5천만 원. 그 집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 박 씨는 즉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직접 찾아간 사무실에서 중개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등기 접수만 해놓고 팔아버린 거죠. 거래 당시엔 등본상 깨끗했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게 허무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평생의 노력이 한 장의 종이로 무너졌다. 은행은 냉정했다. 이미 담보물로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말했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었다. 부동산은 문을 닫았고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년 친구라 믿었던 사람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믿은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거짓의 가면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낡은 전등 아래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창문 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 사기꾼이 여전히 같은 사진으로 집을 팔고 있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주.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다. 세상은 냉정했고 법은 멀었다. 두 사람은 깨달았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파트 2. 절망, 연대, 그리고 갈등. 비는 그치지 않았다. 텅 빈 집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들의 새 집은 이제 남의 소유가 되었고 박 씨 부부는 퇴거 명령서를 들고 있었다. 트럭에 실린 가구들은 젖어 있었고 결혼식 앨범이 담긴 박스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날의 이사는 설렘이 아닌 퇴거였다. 은행 직원은 서류만 확인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절차는 정확했고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찜질방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 내내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김 씨는 눈을 감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박 씨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꿈 같았다. 평생 일해온 대가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다음 날 박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사기꾼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현재로선 민사입니다. 형사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서류를 들고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경찰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길 위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높았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단지 그들의 삶만 멈춰 있었다. 며칠 뒤 시장 골목에서 그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웃으며 전화를 받는 친구의 얼굴은 너무 평온했다. 박 씨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다. 네가 소개했잖아. 친구는 눈을 피했다. 나도 몰랐어. 짧은 한마디 뒤 그는 그대로 걸어갔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병원에서 김 씨의 혈압은 높게 나왔고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말했다. 불면은 심해졌고 식사는 줄었다. 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 사기꾼의 이름을 검색하고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새로운 매물이 올라오는 걸 지켜봤다. 그는 믿기지 않았다. 그놈이 여전히 같은 사진으로 집을 팔고 있었다. 화면 속 매물 정보 아래에는 똑같은 구조, 똑같은 가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눈에 띈 댓글 하나. 혹시 빌라 피해자 계신가요? 연락 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그는 댓글을 클릭했고 낯선 이름들이 보였다. 저도 같은 집이에요. 장음 치르고 한 달 만에 통보받았어요. 경찰은 민사라며 손을 놓았어요. 그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레 답글을 남겼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며칠 뒤 카페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그들은 다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얼굴. 한 사람은 사위에게 말도 못했다 했고 또 한 사람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 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가 전해졌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묵직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 사실 하나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며칠 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커피잔 사이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엑셀표가 있었다. 계약일, 금액, 중개업소, 통화 기록. 박 씨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밤에는 증거를 모았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피해자를 막는 싸움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노력은 시민단체의 귀에 들어갔다. 작은 단체의 활동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언론에 제보하셔야 해요. 처음엔 망설였다. 얼굴이 공개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카메라 앞에 섰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됐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그날 밤 지역 뉴스에 첫 리포트가 나갔다. 노년층 노린 부동산 사기 피해. 기사는 길지 않았지만 파장은 컸다. 댓글엔 분노가 쏟아졌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놈들은 꼭 잡아야만 한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 중개소 저도 갔어요.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엔 3명이던 모임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서류를 공유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싸움이 커질수록 현실은 냉정해졌다. 가족들은 그만하라고 했고 누군가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입 다물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모임 안에서도 불안이 퍼졌다. 이러다 우리가 피고되는 거 둔 거 아닐까요? 그냥 합의하자는 연락도 왔어요. 박 씨는 흔들렸지만 결심했다. 이건 함정이야. 그들은 돈으로 침묵을 사려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희망은 들리지 않았다. 집단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더 필요해요. 소송비는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모임은 점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현실로 돌아갔다. 그러나 박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증거 추가 제출, 빌라 피해자 연대.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두려워도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였다. 그리고 그날 박 씨는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파트 3, 방역, 정의, 그리고 평온 긴 시간 끝에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새벽 2시, 낡은 노트북 화면에 커서가 깜빡였다. 제목엔 짧게 쓰여 있었다. 노년층을 노린 부동산 사기 제보드립니다. 박 씨는 잠시 손을 멈췄다. 이메일 한 통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니까. 그는 그렇게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한 번의 클릭이 긴 싸움의 방향을 바꿨다. 며칠 뒤 시민단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 감사드립니다.
기자 한 분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박 씨는 머뭇거렸다. 우리 얼굴은 안 나가죠? 걱정 마세요. 음성 변조, 모자이크 다 됩니다. 대신 사실 그대로 말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대신 서류를 내밀고 목소리 대신 기록을 보여주었다. 기자는 조용히 물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믿었던 사람의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화면에는 가씨, 노년층 노린 부동산 사기 피해 속출이라는 자막이 떴다. 짧은 리포트였지만 반응은 거셌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놈들 왜 안 잡냐? SNS와 커뮤니티에 분노가 번졌다. 그동안 외면하던 세상이 이제 그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박 씨의 휴대폰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 중개소 아직도 영업 중이에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작은 제보가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가 드디어 세상에 닿고 있었다. 며칠 뒤 중개업소 간판이 철거됐다. 유리문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박 씨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야 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다. 그날 오후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다. 피해자 진술 확보됐습니다. 수사 착수합니다. 그 한 문장은 그가 1년 동안 듣고 싶던 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의 문이 열렸다. 법원 앞엔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피해자들은 조용히 줄을 섰다. 박 씨는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였다. 법정 안 피고인의 자리에 앉은 남자. 그는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한때 웃으며 악수를 건네던 얼굴이었다. 이제는 피고인으로 불렸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피고인은 짧게 대답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노년층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 절차를 조작했고 그 이익으로 고가 차량과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 씨가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쥐었다. 믿었습니다. 친구였고 그 사람의 말엔 거짓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내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그리고 판결의 순간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피고인 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에 피해자석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내는 눈을 감았고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억울하지 않았다. 세상은 조금이나마 정의로워 보였다. 법원 밖에서 기자가 물었다. 오늘 판결 만족하시나요? 박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를 구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누가 잘못했는지는 세상이 알게 됐죠.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있죠. 너무 늦게 싸웠다는 거요. 그래도 싸웠으니까 이긴 겁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부부. 좁은 월세방 식탁 위엔 피해자 지원금 지급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우리 이름이 있네요. 응? 많진 않지만 그래도 돌아왔네. 그날 밤 그들은 커튼을 열었다. 창밖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다.
세상이 다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 한 달 후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작은 감사패 하나가 도착했다. 고령층 부동산 피해 구제에 기여한 시민 박 부부. 활동가는 웃으며 말했다. 두 분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우린 그냥 운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고령층 부동산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바뀐 걸까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적어도 이제 누가 속으면 안 되는지는 알겠죠. 방안은 여전히 좁았고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단 하나의 새로운 게 생겼다. 이겼다는 기억이었다. 그건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얻는 평온이었다.